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조선은 술국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일본을 가리켜서 최방이라고 불러요. 군더더기와 같은 나라. 과거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저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던 시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아베 사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단히 가깝지만 과거 역사의 상처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일본을 대단히 먼 나라로 생각해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과거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어떠했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양국의 상호인식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연간이었던 75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당나라 조정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정을 맞이해서 당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각국의 사절들이 조정에 모여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왔던 대반 고마려라고 하는 일본 사신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왜 우리 일본 사신에 서 있는 자리가 신라보다 뒷자리냐? 왜 신라를 우리 앞에 세우고 우리 일본 사신들에게 모욕을 주느냐? 자, 그러자 당나라 조정의 의전 담당자는 대반 고마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부랴부랴 사신들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일본은 AD 4세기 후반부터 이른바 신공왕후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남부를 정복해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임나 일본부설을 내세워왔죠.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존재를 했습니다만 7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풍운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죠. 당시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면 백제의 땅은 신라의 영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죠. 당나라는 백제의 고토에다가 이른바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직할 통치하겠다라는 의향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신라는 거기에서 깜짝 놀라죠. 할 수 없이 당나라하고의 관계는 유지를 합니다만 당나라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8년 뒤인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고토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역시 직할 통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라가 엄연히 지배하고 있는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신라까지 넘보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죠. 결국 삼국은 통일했습니다만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를 맞이해서 신라는 힘겨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라가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골몰하는 동안 혹시라도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죠. 따라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독거려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는 일본에 자주 사신을 보내서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676년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축출하고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어서 발해가 당나라에게 맞서는 상황이 전개되자 당나라는 신라에 대해서 완화된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하고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자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발해 건국 이후 8세기 초에 일본을 방문했던 신라 사신들은 일본에게 대단히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신라가 태도를 완전히 바꾸자 반발하죠. 심지어 759년 무렵에는 문제가 많은 신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일본 조정 내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8세기 후반부터 약 60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과거 신라로부터 받았던 저자세 인식은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왜곡된 형태로 기록이 되면서 신라나 한반도를 마치 자신들의 조공국이었던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일방적인 자존심은 고려시대에도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죠. 대표적인 예가 고려 문종 연간인 1079년에 문종의 병세가 대단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의사 가운데 문종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고려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그 의사를 초빙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자처하고 있었고 이때 일본에 보낸 문서에 성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자신들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저 고려가 성지라는 아주 건방진 표현을 썼다고 반발하면서 의사를 보내주지 않죠. 역시 공식적인 외교의 단절은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후 14세기 말부터 일본 해적들이 한반도와 중국 동남 연안에서 마구잡이로 약탈을 자행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양국 간의 인식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을 도발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들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표방을 하죠. 그리고 조선은 과거처럼 신국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외란이 끝난 다음에도 일본인들은 이 무고한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무사 국가로서의 위엄을 만방에 드높였다라고 하는 무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가리켜서 문약하고 무비가 형편없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7세기 초반 히데요시와 그 정권의 외교 문서를 담당했던 승려 이심숭전이라고 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조선은 술국이다. 이 술국이라는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조선 국왕과 우리의 천황이 대등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당히 오만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맞섰던 조선의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고대 시대 이래로 일본은 경계해야 하고 고뇌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또 다른 차원으로 아주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15세기의 조선의 전성기를 지나서 16세기가 되면 이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중국과 가장 친한 넘버 2 문명국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특히 그 같은 인식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인 16세기 말에 우월의식의 형태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을 가리켜서 최방이라고 불러요. 이 최방이란 말은 뭐냐? 군더더기와 같은 나라. 있어도 그만인 나라, 없어도 그만인 나라.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조선의 도움이나 인도가 없이는 중국 문명의 끝자락도 다가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명사적 우월의식으로 일본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임진왜란의 충격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이제 만세불공지수로 고정됩니다. 만세불공지수란 말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극과 극입니다만 이후의 역사에서는 바로 외란을 계기로 경험했던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또 높이죠. 심지어 선조 같은 경우는 침략자 일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7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보여준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성을 아주 치밀하게 잘 쌓는다든가 자기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아서 입이 무겁다. 즉 정보라든가 보안 면에서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외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초반이 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던 상황에서 대일 인식 역시 변화 조짐을 보입니다. 바로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조선이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국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무릎을 꿇어야 되고 9번 큰 절을 올리고 그런 치욕을 겪었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다음에는 적개 대상 1순위가 일본에서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을 만세불공지수라고 여겼던 조선의 인식이 미묘하게 바뀔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조 정권 이후에 일부 지식인들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접고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청나라를 견제하는 것이 조선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인조대의 지식인이었던 조경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고 훗날 활동했던 성리학자 송시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활용해서 청나라를 견제하자는 그런 외교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존재감이 대단히 높아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일본 인식이 대륙 정세와 대단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이자 무역 거점이었던 외관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에 건설해 주었고, 일본에서 막부 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막부 장군의 자리를 계승하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절을 보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통일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다독여야 했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외관과 조선통신사가 유지되었던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한일 관계는 그래도 우호와 평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른바 천황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여전히 조선을 과거 신공황후 이래에 자신들에게 이른바 조공바쳤던 속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국왕이 국서를 보내는 대상이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막부의 장군이었죠.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 속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19세기 접어들면서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접근해 오면서 일본 역시 아편전쟁이나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 탈출의 한 방편으로 한반도를 정벌해서 과거 신공황후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정한론자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다시 적개심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지고, 또 을사조약과 1910년에 강제병탄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은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인식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오늘날 동아시아는 다시 격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여론조사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이 상호 번영과 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날 절감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양국 모두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 한국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동시키면서 조심스럽게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일본인식, 중국인식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내려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